앞에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자, 설민석 선생님의 설명대로 이 시기부터 이제 고려가 원간섭기라는 시기가 시작되는데요. 앞에 나왔던 에피소드 덕분에 몽골로부터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 풍속, 문화, 가치관, 종교 등등을 인정받으면서 어느 정도 독립국 혹은 이거 독자가 좀 이상하다. 독립국, 자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려는 굉장히 오랜 기간 저항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고려가 몽골을 배신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정 간섭을 하면서 고려의 상황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려에 대한 완전한 신뢰감이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간섭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쿠빌라이 칸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자적 제도 풍속 같은 걸 인정해주기 위해서 간섭의 강도가 좀 약한 편이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져요. 쿠빌라이 본인 역시도 어떻게든 고려를 간섭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려의 임금을 혹은 고려의 태자를 황제의 부마, 사위로 삼는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황제의 사위를 삼아서 나라를 다스린다 가지고 부마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나 황제의 사위를 좀 존칭으로 부마라고 불렀어. 그래서 몽골 입장에서는 고려는 내 사위가 다스리는 나라인 거야. 얼마든지 나는 장인으로서 사위의 일에 조언이나 간섭 같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내정 간섭의 영향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고려가 많은 좀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원간섭기라는 시기에 고려는 과연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이 원간섭기 동안 몽골은 어떤 식으로 고려를 내정 간섭했는가? 요 내용이 이제 지금 학습지에 정리된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정리하면 이 내정 간섭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쨌든 고려의 주인을 사로잡아야 돼요. 바로 고려의 국왕, 임금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몽골은 고려 국왕을 통한 간접적인 지배 방식을 취했다는 게 내정 간섭의 첫 번째 주요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시기는 간섭의 시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려라는 나라를 없앤다거나 점령하거나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몽골은 고려의 주인인 국왕을 몽골 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고려를 지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기 국왕이 될 고려 태자는 반드시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고려 국왕이 있잖아. 왕이 있으면 이 왕 다음 이제 왕이 될 사람이 태자인데 태자가 이제 원나라 공주랑 결혼하는 거예요. 보통 태자라는 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좀 어린 나이에 책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시키는 얘를 강제적으로 태자로 만드는 거죠. 태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이 어린 나이의 태자를 왕이 되기 전까지 아니 사위가 장인 얼굴 좀 봐야지 하면서 원나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 나이의 태자가 자기 나라의 문화, 가치관 이런 게 익숙해지기도 전에 원나라로 가는 거야. 원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원나라의 말, 원나라의 풍속, 원나라의 뭐 의복, 원나라의 식습관 이런 게 훨씬 더 익숙해진 상태로 고려로 돌아오게 돼요. 뭐가 될 때쯤에 왕이 될 때쯤에 그러면서 이제 얘가 나중에 왕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공주는 왕비가 될 거고 그러면서 둘이 생활하다 보면 아이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아이가 아들이다. 무조건 얘가 태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 태자는 자연스럽게 이제 다문화 가정인 거죠. 아빠는 고려 사람, 엄마는 원나라 사람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얘가 태자가 되니까 또 원나라 공주랑 결혼할 거 아니야. 또 다른 원나라 공주랑. 그러면서 당연히 그리고 원나라 공주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뭐 얘는 한 살이 됐건 두 살이 됐건 몸만 건강하면 바로 이제 태자로 책봉이 되는 거야. 어린 나이에 또 원나라 생활을 하고. 그럼 얘가 또 왕이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자연스럽게 이 고려인의 핏줄 안에 원나라 몽골인의 피를 섞으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자, 고려 국왕이 원나라 황제의 사위, 부마로서 스스로를 어느 순간부터 고려인보다는 몽골인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너는 몽골인이니까 몽골 스타일로 몽골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라는 거야. 이런 간접적인 지배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요 모습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대표 국왕이 우리 교과서에도 사료로 나오는데 충선왕이라는 임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그 태자 원종의 손자예요. 그러면서 원종의 손자인데, 그러니까 원종의 아들이 충렬왕이라고 해서 제1세대 몽골 생활을 했던 임금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코빌라이 칸이 충렬왕이 너무 이제 좋은 거야. 왜냐면 자기한테 항복을 하러 원종의 아들이잖아. 원종의 뒤를 이을 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원나라 공주랑 혼인을 시키는데 이 충렬왕이 거의 유일해. 당대 황제의 딸을 얻어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나라 공주라고 해도 이 공주라는 게 꼭 황제의 딸이라는 보장이 없거든. 황제의 친척의 딸일 수도 있어. 어쨌든 왕족이면 공주 아니야,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고려태자들은 그냥 암흑의 왕족 공주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렬왕만은 코빌라이 칸이 직접 자기 딸을 선물을 줘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이 코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얘들아,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게 나중에 세계사에서 볼 거지만 몽골 역사에서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이야. 실제 얘 죽고 나서 시호가 세종이라는 시호를 받거든요. 우리나라판 세종대왕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나라라는 이름을 만든 황제고 몽골 역사에서 굉장히 대단한,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긴 훌륭한 황제로 손꼽혀요. 그래서 역대 몽골의 황제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은 1순위가 징기스칸, 2순위가 코빌라이 칸 이렇게 뽑힐 정도였거든. 몽골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심이 많은 황제인데 그러니까 이 쿠빌라이 칸 약속 때문에 함부로 고려를 못 짓밟는 거야. 지배를 하고 싶어도. 근데 이 충선왕이 그런 쿠빌라이 칸의 피를 이은 사람이라는 거지. 왜냐면 엄마가 쿠빌라이 칸의 딸이니까 요 사이에서 태어난 게 충선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충선왕은 요것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원나라 생활하는데 되게 웃겨요. 그래서 충선이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원 정치, 원나라와 반대되는 정치를 해서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면모를 보였던 임금 중에 하나거든요, 충선왕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개혁한다고 야 원나라 뭐 문화 쓰지 마 원나라 뭐 막 말을 해가지고는 원나라 황제가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러면서 몇 번이나 왕자리에서 이제 쫓겨났었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충선왕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충선왕 쫓아내고 충렬왕을 다시 왕위에 앉혀. 그러다가 충렬왕이 죽고 나니까 다시 그래서 충선왕 이제 얌전해졌지 하고 왕으로 만들어졌는데 또 충선왕이 반원 정치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 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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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좀 불렸던 왕이 충선왕이거든요. 근데 이 충선왕이 반원 정치를 하는 와중 속에서도 이 반원의 방식이 뭐냐? 나 코빌라이칸 외손자인데 니네들 내 말 안 들을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웃기죠? 원나라에 반대되는 정치를 하면서 나 쿠빌라이 칸 외손자야 이 시키더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라는 거야. 이 아저씨 개혁은 당연히 실패를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도 그러니까 신하들한테는 원나라 말보단 내 말을 따라라 막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신하들한테 명령을 할 때 고려말보다 우리말보다는 몽골말로 명령을 한다든가 옷을 입을 때도 평상복을 입을 때 몽골 옷을 즐겨 입는다든가 그러면서 나 코빌라이칸 외손자야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달고 살았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스스로가 몽골인의 피를 이었다는 거에 자부심이 많았던 왕이죠. 재밌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고려 국왕은 몽골의 부마가 됐어요. 부마. 근데 이 부마가 장인하고 동급의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거야. 장인어른은 황제고 너는 사위잖아. 사위. 국왕이니까 왕이니까 조금 이 부마로서 이 장인어른을 존중해준다는 의미에 고려는 절대 황제식의 표현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막 중국한테 우리도 황제야 이렇게까지 고려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몇 번 없어요. 그래도 우리끼리 생활할 땐 내부적으로는 황제식 표현을 쓰면서 나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임금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 국왕들이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다 격이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격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황제식 표현에서 왕의 표현으로 많은 것들이 낮춰집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폐하 대신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고보경 심려 같은 거 보면은 왕건한테 폐하 이렇게 부르거든 신하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들어봤지 얘들아 전하. 태자 앞으로 차기 왕이 될 사람도 태자라고 불렀는데 그게 아니라 세자 불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왕이 죽은 후에 태조, 광종, 정종, 뭐 성종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종이 붙는 그러한 칭호들을 왕한테 붙여줬는데 요것도 실은 황제식 표현이거든. 쓰면 안 돼.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땡땡 왕 이렇게 붙이는데 이 왕도 참 이게 슬프다. 앞에 이 왕은 몽골에 충성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방금 여러분 이름 들었겠지만 충머시기 왕 이렇게 이름이 불려요. 그래서 충선왕, 충렬왕, 충목왕, 충정왕, 뭐 이런 충해왕 이런 식으로 항상 충자를 붙여서 그런 식의 칭호를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격이 낮아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에서도 사용하던 황제식 표현들 다 격을 낮춥니다. 이 황제식에서 황제 국가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관리 이름이 성이거든요. 또 우리 왜 이성육부라고 해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당나라 그 영향받아가지고 성 붙였잖아. 근데 이게 황제가 운영하는 기구에서만 쓸 수 있는 기구라는 거야. 한 단계씩 그래서 낮춰. 그래서 제일 높은 기구가 부, 그 밑에 기구가 사거든. 그래서 일부 사사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우리 고려는 몽골 말대로 다스릴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관 숫자도 확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기관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몽골 말 그대로 따를 건데. 되게 여러 가지 굴욕적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게 하나 있으니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되게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예요. 도병마사라고 하는 기억납니까? 이 도병마사가 요쯤 시기에 도평의사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근데 도평의사사 이름이 길잖아. 그러니까 별명으로 흔히 도당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어쨌든 정식 명칭은 도평의사사라는 좀 특이한 이름으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게 도평의사사 뒤에 뭐 사자 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몽골의 영향 때문에 도병마사라는 이름을 도평의사사로 낮췄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기구들은 이름이 바뀐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의 기구는 몽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꾸고 기구의 격을 낮춘 거지만 도병마사만큼은 얘가 뭐 하던 기구였어 얘들아. 국방 문제를 다루던 기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방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거란 여진에 이어 최소 40년 정도의 전쟁을 진두지휘했다라는 거야. 당연히 이 기구의 권한, 역할, 기능 이런 게 굉장히 커지고 확대됐기 때문에 고려는 그에 맞춰서 이 기구를 좀 존중해주는 의미로 이름을 바꾼 거야. 마치 요새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가 뉴스에 나왔는데 질병관리청으로 올라간다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관제 격화가 아니라 오히려 기능이 너무 강화가 돼서 권한이 너무 세져서 격을 높여준 꼴에 속합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예외가 되는 케이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정 간섭으로 변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